어떤 측면에서는 70년 분단 체제가 인식의 실패 70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문제 하나. 두 번째, 당면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 위기, 매우 중증적입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살떨리는 위기가 사실입니다. 위기는 심각한데 누구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할 때 진짜 위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당면한 이 위기, 실천적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모셔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노동당은 유일당으로서 무오류성, 절대성을 가집니다. 근데 80년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들도 성찰하고 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자리는 성찰의 자리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갈 것이다. 바로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그런 대남 통일 전략의 변화가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전략적이고 새로운 북측의 노선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즉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야만이 오늘 이 토론의 목적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전환과 최종 결론, 노선 정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두 회의 문건에서 나온 저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북은 연방연합 방식의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영토 완전으로 조국을 통일한다. 이것이 저는 북의 두 번째 최종 결론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하고 제1적대국인 대한민국을 점령해 그 영토를 편입 귀속시킨다. 이것이 바로 북의 저는 세 번째 결정이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우리를 향한, 즉 남측의 진보 역량에 대한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명확하고도 강경한 실망 혹은 불신과 단지를 의미한다. 직설적으로는 80년 동안 남쪽 너 뭐했노? 저는 이렇게 북이 우리 남쪽의 평화통일운동 진영에 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북이 전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또한 우리가 이 전쟁의 언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대중추수주의와 좌우경적 저는 편향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료집 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쟁을 결심했긴 했지만 대응에 대한 결심을 했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입니다. 그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토 완전을 통해서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몰랐습니까? 북이 이럴지 몰랐어요? 알았죠? 모르는 바보예요. 예, 진짜 모르는 바보입니다. 북은 이미 그 길을 가겠다고 언제 마음을 먹었느냐? 하노이 끝나고? 아니에요. 하노이 끝나고는 거의 결정이 난 거고 이미 그 이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부터? 저는 되게 오래됐다고 봐요. 그 마음을 먹은 지는. 이 지금의 문제는 대단히 어떻게 됐다? 누적되고 누적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위 안보 우선주의, 군사 비밀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소위 이념과 가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세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전쟁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제재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도움도 없었고요. 특히 뭐가 없었습니까? 한국과의 남북관계 지원과 교류협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은 결국은 경제적인 뭔가를 바텀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미국 필요 없어. 대한민국 필요 없어. 소위 말해서 진영 내에서 이 새로운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으면서 자립해서 장기간으로 203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북이 트럼프 대통령 대거를 기대하고 미국의 대선을 쳐다보고 헌법을 바꾼 이런 상황을 벌일까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트럼프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는 정말 괴로울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고 우리가 점점 더 힘들 겁니다. 트럼프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년이 여러분 2025년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입니다. 12차 재협상 시작합니다. 아무도 고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그 해결의 자리를 오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거. 북은 매우 상당한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 말입니다. 여유가 만만합니다. 실체로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북이 어렵다라는 그런 거짓들이 국민 여론들을 속이고 있죠.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습니다. 북측의 이번 발표도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북측의 국가 전략적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 사회주의 강국 건설.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게 2023년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위협하는 전쟁형 국민이 온다라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북측의 확고한 의사예요. 이걸 팩트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전쟁에 대응할 결심을 피력한 것 같아요. 즉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전쟁을 선택하면은 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아주 더 강도 높이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요, 전쟁의 문턱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움직임은 예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미 군사연습, 한미일 군사연습이 50차례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50일 진행됐다는 것이 아니라 50차례. 어떤 거는 하루에 끝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3주 동안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한미일, 한미 군사연습이 진행된 총 날짜를 따져봤더니 365일 중에서 200일이 넘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한미 군사연습으로 진행이 되었다. 올해부터는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군사연습을 하겠다고 이미 또 얘기도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가상한 작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핵작전 계획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혹자는 뭐 정권이 바뀌면 다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적인 정세도 변했고 또 한미 관계, 한미일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북이 문턱을 안 높였어도 남측에서도 지금 문턱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식으로 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접근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대화의 입구를 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나 그리고 총련이나 여러 심포지엄이나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에 학술 심포지엄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들었고, 윤석열 정권이 되어서 한미일 군사동맹 또는 한일 관계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주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있고, 또 최근에 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헌법을 명기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오늘 언제 북한이 적대 국가 규정을 시작했을까,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했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 전대협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정치권의 중심에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호언장담하고,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결국은 미국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저희 세대를 대표했던 정치인도 결국 미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마 지켜봤던 북에서는 야, 이게 가장 그래도 진보적이고 통일지향적이고 민족의 어떤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20대 시절부터 이들조차도 미국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를 지켜보고 겪어봤을 때 그 다음에 북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 이제 더 이상 남쪽하고 화해, 평화, 협력,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하겠구나. 제가 시골에 귀촌해 보니까 할머니들은 다 우리는 지금 미국 때문에 살고 있어. 6.25 때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러고 미국에 대한 근거 없는 그 우호의식, 미국의 가스라이팅 된 정치권과 대중의 문제입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와 각종 재해와 재난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은 기후위기, 보건위기, 전쟁과 무력충돌, 인간의 생명권을 포함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문제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사실 21세기에 발생한 이 두 개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제로섬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쟁은 세계화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중재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리더십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강산에 20년 전에 있을 때는 20년 후에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금강산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강산에도 못 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위기의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금강산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뛰고 행복합니다. 지금 김진영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만나면 끝이라고. 만나면 다 끝인데 그걸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는 많으면 1년에 2만 명의 초중고 대학생 친구들이 금강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북측분들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에게 뭐라고까지 물어봤냐면은 공산주의가 뭐예요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4년 전 이때 여기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판단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레일이 다니기 때문에 11월 횡단열차를 생각보다 많이 탔습니다. 지금 4번을 탔고 이번 2월 달에도 몽골 바이칼 열차를 타는데요. 제가 열차에서 북측 동포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북한 분들 보면은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하지 말고 공화국에서 오셨습니까? 조선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은 좋아할 거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해바라기 씨 얻어먹고 보드카 한 잔 같이 했는데 좀 정상국가 조선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통일되면은 기차 타고 평양 가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평양 가다 보면 통일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운동 세력에도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